관세음보살, 먼저 발보리심 진언을 외우겠습니다.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.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.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.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유튜브 불교대학은 세상을 부처님 법음으로 한번 불국토로 만들어보자 라는 원력에서 출발했습니다. 이제 만 1년 되어 갑니다. 3월 초면 만 1년입니다. 유튜브 불교대학을 달고 제가 생활 법문을 한 지가 이제 한 1년 다 돼간다 이 말입니다.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구독자로 들어오셔서 활동해 주시는 바람에 힘을 얻고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재미난 얘기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윤회 이야기, 윤회의 신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주인공 인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. 주인공 인물이 얼마나 거창한지를 알아야지 뒷얘기에 실감이 날 겁니다. 중국 북송 때 황정견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황정견, 시인이자 서예가입니다. 그의 작품 지주명이라는 서예 작품이 2010년 전 세계에서 거래된 중국 미술품 중에 최고 경매가에 낙찰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신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당시 한화로 그 서예 작품 가치가 어느 정도냐? 769억이었다 그랬어요. 769억 원의 가치를 지닌 그러한 글을 쓴 사람이 황정견이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또 이 황정견은 자호가 산곡입니다. 매산자, 골곡자, 상곡. 스승 소동파와는 함께 송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면서 또 서예로는 북송 4대가 중에 한 명입니다. 그리고 또 차, 우리가 녹차 있죠. 차에도 일가견이 있었다고 합니다. 당시 이 회당조심, 선종사의 이 회당조심 스님은 아주 유명합니다. 회당조심 선사를 스승으로 삼아서 불법에도 아주 일가를 이룬 분이었습니다. 23세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높은 벼슬을 또 하면서 아주 덕도까지 도를 깨닫는 것까지 한 대단한 불교 인물입니다. 그의 스승인 소동파와도 닮은 점이 많습니다. 앞으로 이 소동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. 대단한 불자 소동파입니다. 아무튼 그의 스승 소동파입니다. 선종사에서는 황산곡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상곡이 호인데 아마 이것이 불교 본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선지가 엿보이는 그런 시를 많이 썼는데 그중 한 편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. 만리청천 웅기우래 공산무인 수류화계. 이 수류화계는 많이 쓰는 말입니다. 우리 선사들이 많이 쓰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이 수류화계입니다. 물 흐르고 꽃이 피더라 그랬거든요. 그 원문이 여기 나와 있어요. 수류화계 원문이. 번역된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만리에 펼쳐진 푸른 하늘에 구름 일어나 비가 내리네. 빈 산에 인적 없는데 물 흐르고 꽃 피더라. 지금부터 이 유명한 황정견에 대한 윤회의 신뢰 흔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황정견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으셔야
실감이 날 것입니다. 그래서 인물 프로필을 아주 장황하게 한 것입니다.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. 조정의 명을 받아서 황저우 지주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. 황정견의 얘기입니다. 어느 관아에서 오수, 낮잠을 즐기고 있는데 꿈에서 자신이 관아를 나가서 한 마을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백발의 늙은 할머니가 집 문 밖에서 향을 올리고 제사를 드렸어요. 제사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. 아주 입으로 익숙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. 황정견은 가까이 다가갔고 제사상에 따끈따끈한 미나리 국수가 있었고 또 미나리 향냄새가 아주 코를 찔렀습니다.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먹기 시작했고 먹은 후에 관아에 다시 돌아와서 휴식했습니다.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려서 깨어나니 꿈이었습니다. 아까 오수를 즐기다가 꿈이 꾸여졌다 그랬죠. 그러나 그 꿈이 생시인 것 같았고 입에는 아직도 미나리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.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꿈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희한한 것이 다음 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또 꿈에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이 황정견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라고 느끼면서 일어나서 관아를 나가서 꿈꾸었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영문을 알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.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전경이 눈에 익었던 모양입니다. 마치 고향에 들어간 듯 했고 꿈속에서 보았던 할머니가 나타났어요. 할머니가 다가와서 예를 올렸습니다. 황정견은 할머니한테 왜 문 밖에 서서 사람을 부르고 국수를 먹으라고 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. 어제 낮에 오수에서 할머니가 그래 했잖아요. 그런데 그 노파의 답입니다. 어제가 제 딸아이의 기일이었습니다. 아이가 생전에 미나리 국수를 좋아해서 문 밖에서 아이를 불러서 국수를 먹으라고 했습니다. 해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. 그래요. 그럴 때 이 황정견은 이상한 그 무엇을 느꼈습니다. 딸아이가 죽은 지 얼마나 되었나요? 이 할머니의 대답이 이미 26년이 되었습니다. 상곡은 마치 자신이 26세임을 생각하고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어제가 자신의 또 생일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다시 딸아이의 살아생전의 성정과 가정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또 물었습니다. 할머니가 말했습니다. 저 딸아이는 자식으로 한 명만 있었는데 생전에 애가 책 읽기를 그리 좋아했습니다. 그리고 부처님을 믿고 또 채식도 하면서 아주 효도했습니다. 시집을 가라고 했더니 시집은 가려 하지 않았고 늘 하는 말이 저는 내세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문학가가 되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부처님 전에 그 소원을 빌었습니다. 이래요. 26세 되던 해에 딸이 병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고 죽을 때 아이는 어머니 꼭 돌아와서 어머니를 모시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황정견은 크게 놀라서 다급히 물었습니다. 딸의 방이 어디입니까? 어느 방에서 있었습니까? 제가 볼 수 있나요? 할머니가 손으로 한 낡은 방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. 바로 저 방입니다. 들어가 보십시오. 그래서 황정견이 방에 들어가서 주위를 보니 침대 탁자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정겨웠습니다. 벽에 한 큰 괴짝이 있었고 자물쇠가 잠겨져 있었습니다. 그 황정견이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. 이 속은 무엇이나요? 전부 딸애가 생전에 보던 책인데 저는 열 수가 없습니다. 할머니가 눈물을 닦이면서 말했습니다. 애가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. 나도 계속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해요. 황정견은 곰곰이 무엇인가 잡힌 듯이 사색하더니 어느 쪽에 가서 열쇠를 찾아서 내왔습니다.
그 아주 희한한 일이죠. 열쇠를 찾아내 와가지고는 책장을 여니까 수많은 책과 원고가 있었고, 거기서 이 황정계는 글을 공부했던 사람인지라 뭐 보면 다 알았던 모양입니다. 대충 보고는 의문이 삭 갔습니다. 참 내가 공부를 그리 하지 않았는데 시험에 나갔을 때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늘 그게 궁금했는데 답을 얻은 거죠. 그가 매번 시험 보았던 문장들이 전부 이 괴짝 속의 책에 있었다는 겁니다. 글자 하나 틀리지 않은 그런 문제의 답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황정계는 이 집이 전생에 자기 집이었고 이 할머니가 전생의 어머니였음을 확신했습니다. 황정계는 바닥에 꿇어 앉아서 절을 올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. 자신이 바로 할머니의 딸에서 환생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. 황정계는 관하로 돌아온 후 신속하게 사람을 선발해서 그 노모를 모시고 갔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 노모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평생 효도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황정계를 말할 때 늘 효심이 깊은 그런 불자였다, 그렇게 서술을 합니다. 윤회는 진실로 존재합니다. 과거에 세운 원의 힘이 이 세상에서도 작용합니다. 공부한 흔적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. 전생에도 불자였다면 이 생에도 또한 불자입니다. 이와 같이 이 생에서 우리는 경전 공부, 마음 공부 많이 하면 다음 생에 또한 현명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. 이 생에서 간절히 원을 세운다면 다음 생에 분명히 또 그렇게 됩니다. 이 생에 불자였으니 우리는 다음 생에도 불자입니다. 우리들이 이 생에서 부처님 문중에서 만났으니 다음 생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만날 것입니다. 참으로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입니다. 이 어찌 기쁘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? 우리는 늘 신심을 돈독히 갖고 가는 그런 불자로서 살아야겠습니다.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관세음보살